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에 보내드리는 아침엔 매일경제 김명주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읽어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자, 먼저요. 북한이 오늘 아침에 탄도미사일 여러 발 쏘는 걸 감행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3발 정도를 쐈다는데 자세한 소식은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오늘 아침 강원도 기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수가 3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6시 49분 첫 발을 시작으로 7시 19분까지 30분 동안 모두 3발을 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발은 비행거리가 약 250km로 현재까지는 스커드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두 번째 발은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한미는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대령은 다른 미사일 발사 지역에 비해 비교적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곳으로 북한은 이곳에서 김책시 앞바다,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8일 ICBM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근데 황재현 기자, 이 미사일 도발을 한 그 의도, 북한의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네, 한미군이 합동으로 펼치고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오는 31일까지 펼쳐집니다. 때문에 오늘 발사는 이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를 포함해 북한은 을지 연습 기간에 SLBM 도발 등을 감행해 왔습니다. 또 지난 3월 이번과 비슷하게 스커드 ER 미사일 4발을 동시 발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미 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었습니다. 다만 한 발이 폭발하게 되면서 북한은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8시 3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간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미사일 종류와 거리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황재현 기자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두하 의원님, 지금 황재현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지금 한미의 을지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뭐 화성 14형, 뭐 화성 12형 이런 걸 쏜 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쐈단 말이에요. 혹시 뭐 여기에 주목할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북한이 항상 이런 도발을 할 때 네. 미국을 향한 도발이냐 아니면 대남,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도발이냐 이게 좀 나누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특히 예민한 반응을 항상 보이죠. 키 리졸브 훈련 때도 뭔가 그 앞뒤로 꼭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아마 을지 훈련 기간 중에는 저희가 도발이 없고 오히려 앞뒤로 조금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상 지금 훈련 중에 이런 그러네요.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이 있는 상태고 훈련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저강도 도발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CBM이라든가 이런 미국을 향한 것보다는 네. 그냥 단거리 미사일 저강도 도발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북한은 자신들의 타임 스케줄이 있는 거죠. 지금 네. 자신들이 이제 핵을 소량화, 경량화해서 ICBM에 탑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자신들의 타임 스케줄이 쭉 있기 때문에 그 타임 스케줄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 필요하거든요. 이게 미사일은 뭐 발사 시험을 많이 할수록 이게 안정화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는 기상도 있고 정치적인 메시지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할 텐데요. 지금은 사실 지금 하는 을지 프리덤 훈련은 도상 훈련이죠. 실제 군사 훈련보단 도상 훈련이 많고 방어 수준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어 수준을 하다가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걸 대비하다가 지금 과거보단 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달라지는 게 일정 부분 원래 훈련은 조금 축소가 됐죠. 미군 인원이 조금 축소는 됐지만 과거보다 지금 항상 반격을 해가는 속도, 그다음 반격을 해가는 올라가는 북한 영역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기의식도 좀 고조되는 면이 있는 거죠.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저강도 이 도발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긴급하게 열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메시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북한 관련해 좀 신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5면을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압박에 사드 4기를 내주에 다음 주에 배치할 듯하다 그랬는데 지금 읽어볼까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지금 이미 2기는 돼 있단 말이에요.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사대 4기가 이르면 다음 주 추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이후 잔여 발사대 4기를 들여놓는 임시 배치를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박원석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이 기사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청와대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국이 시기를 압박한다. 이거 과연 옳으냐? 그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는 거는 통상 인정할 때 나오는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 미국과의 갈등설, 사드 문제를 둘러싼 또 네. 미국으로부터 압박설, 여러 가지 설들이 그동안 나왔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뭐 사실인 걸로 보이고요. 아하. 물론 이제 압박의 강도나 또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지는 뭐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기까지 특정해서 네. 이 발사대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상식적인 일은 아니죠. 이게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우리 국익에 비추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면은 하는 거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고 또 날짜까지 지정해서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소는 좀 부당한 압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 사드 배치 합의가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이제 불러오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해서 그랬었죠. 뭐 우리 국익과 또 다양한 그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1차로 하고 지금 뭐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한미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임시로 발사대 배치를 하더라도 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그 시점에서 다시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 이게 한번 발사대가 배치가 되면 그걸 돌이키기 어렵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네. 또한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원론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안보 이익의 측면보다 미국의 안보 이익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라는 그 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그동안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봤을 때도 네.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뭐 이 일본이나 이런 데 있는 주한미군의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기라는데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론 이제 동맹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그 이 군사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맺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 안보 이익에 아주 직접적이고 긴밀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날짜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지금 문재인 정부를 좀 곤혹스럽게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 여론이 여전히 나뉘어 있고 네. 또 그 성주 소속리 네.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좀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서두르게 된 배경, 나머지 4기도 조기 추가 배치할 듯 이런 배경이 나선 거는 미국의 강한 압박이 있었던 정황도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적었어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24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연찬회의에서 지금 워크숍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오는 30일까지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요구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다. 총리실과 여당은 부인했지만 청와대는 이 발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NCND의 입장을 보임으로써 미국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최 교수님, 네. 지금의 어떤 한반도를 둘러싼 이 급박한 정세를 봤을 때 이 사드 내기, 나머지 내기를 이 애초 계획보다 조기에 배치하는 건 필요해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일정을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고, 아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언제 이게 들어갈 것인가가 이제 공론화될 거고요. 네네. 자,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동북아 포럼이 열립니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아. 그러면 거기서의 안 봐도 그냥 중요 주제는 사드일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협상에 또 어떤 우선권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거를 고려해서 미국이 권고를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지금 그 포럼에서의 서로의 그런 이 협상, 네. 협상이라 할까 하여튼 서로의 그런 입장 차이에 있어서 배치한 거랑 안 배치한 거랑은 네. 조금 다른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여기다 빨리 하라 그래서 할 문재인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권에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하겠다고 벌써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는 국방에 관한 이 참모진에서 자 이런 일정들이 쭉 있으니 이 전략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물론 그날까지 배치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기에 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어떤 자체 판단. 협상적 전략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체 판단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여기입니다. 김정은 참수작전이 겁났나? 북한이요. 전직 KGB 요원, 러시아죠. 구소련 붕괴를 해체했던 국가안보위원, 즉 KGB의 요원을 고용했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는데 대북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에 북한 지도부 타격 이런 방안이 거론되자 올 초에 KGB 전문가 10명을 데려와서 대응 훈련을 했다. 여기 읽어볼까요? 김정은이 전직 KGB 요원들을 고용한 것은 지금 한미 양국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금 국내 언론들도 김정은이 며칠 만에 드러냈다, 공개석상에 드러냈다 이런 모습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세계일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래 기사입니다. 미국이요, 다음 달부터 북한 여행 전면 금지에 실제 들어갑니다. 그동안 예고 기사는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북한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지원 활동 인력이 지금 200명이나 된대요. 미국 타임즈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미국인이 북한을 떠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의 실태를 심층 보도했는데 북한의 낮은 선봉 경제특구에서 사회기업 및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인 50여 명, 매 학기마다 북한에 체류하는 평양과기대의 미국인 교수와 교직원 70여 명 등 북한에 머물러 왔는데 노영희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아마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 사망 사건도 있기 때문에 더 우려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전면 금지에 나서면 북한이 이 남아있는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들 상대로 뭔가 인질 정치를 할 우려는 없을까? 그걸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했을 때부터 북한 관련해가지고 지금 참수 시나리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이 조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지금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미국인들에게 북한에 가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200명 정도가 아직까지 북한에 남아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기가 조금 안 맞게 되면은 사실 네. 이분들을 김정은이 본인의 목숨을 이렇게 좀 아까 살리기 위한 담보로 사실은 좀 볼모 비슷하게 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부류는 이제 평양 과기대에서 가리키는 그 교수나 교직원들을 말하고 네네. 한 7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아하. 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적인 그런 사업이나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다. 아. 그래서 지금 뭐 평양 과기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학교에서 가리키는 거니까 8월 말 정도면 다 이제 철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문제는 그 인도적 차원에서 아하. 이 북한을 지원하는 분들이 네네. 지금 미국에서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철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그 말을 잘 안 따를 가능성이 또 좀 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북한이 그런 걸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오히려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아하.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측도요, 그 대학생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에 상당히 지금 이 북한 문제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촉각을 곤두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입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요. 여기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포럼에서 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북한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개성공단부터 풀 것이다 이랬는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개성공단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다. 남북관계 복원에서 재개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했는데 아니 그럼 최 교수님.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방향 같은 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개성공단의 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조건이 그냥 대화 국면만 조성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조명근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그 개성공단을 폐쇄한 거라든가 금강산 관광을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명근 장관은 2004년도에 개성공단 지원 사업 단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기에 애착이 많고요. 네. 현재 지금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게 유엔 대북제재 2371호에 바로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이 바뀌어야 된다. 대안은 물론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신념처럼 이 조명균 장관이 믿는 게 개성공단 같은 것이 뭐 서너 개만 더 북한 전역에 있다 그러면 네.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문제, 대화 문제 말씀하신 앵커가 말씀하셨는데 대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지금 방향은 두 개 다 빨리 풀어서 그렇죠. 그럼 어떤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런 사업적인 거라든가 인도적인 면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방향을 바로 잡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대화를 상당히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 그 기조 연장선상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자, 이제 어제요, 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5면입니다. 8.2 대책 때, 정부가 이달 초에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놨잖아요. 8.2 대책 때 아파트를 팔라고 하더니 알고 봤더니 청와대 고위직도 지금 다주택자가 많답니다. 지금 새 정부의 공직자 재산 공개, 문재인 대통령 부부 단독 연립 3채를 신고했고 김현미 국토장관 아파트 단독 2채, 두 주택자는 싸게라도 빨리 팔 생각을 해야 된다 했는데 볼게요. 문재인 정부 다주택 보유 주요 고위공직자 이렇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산 단독 주택 세 개가 있습니다. 3채가 있고 경남 양산 2채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홍은동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 단독주택 가평에 있고요. 송파에도 있고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 인원을 볼까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아니 근데 이두하 변호사님. 네. 고위공직자, 대통령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중에 8명이나 지금 다주택자입니다. 근데 이 정부가 그랬잖아요. 직접 살 거 아니면, 거주할 거 아니면 다 파는 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다 다주택자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청와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8.1 부동산 대책 때 이제 네. 그 기획하고 발표한 경제관계 부처에도 보면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저희가 또 약간은 이해해줘야 될 것 같은 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본인 지역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구에 이제 또 그 아파트가 있고 또 네. 남편 소유로 이제 경기도에 어느 지역에 또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서울에 뭐 저희가 투기 과열 지구에 이제 아파트나 그 부동산이 많다고 하면 아 투기 목적인가 보다 이러는데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뭐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양산하고 또 뭐 여기 홍은동 이렇게니까 이제 실제 주거 목적이 일정 부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뭐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딴 분들도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도 본인이 해명하기에 이제 옛날에 울산대 교수했었으니까 이제 부산에 뭐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또 아파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렇게 이해를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반인들이 보기엔 아 우리 보고는 이제 투기 목적 그렇죠. 그러니까 살 게 아니면 파시라고 근데 사람이 두 군데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요즘 네. 지금 또 장관이나 청와대 계시면 살 지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아니면 네.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뭐라 하는데 그랬을까요? 아르마니 좌파, 브리오니 우파 이런 얘기를 네. 이태리에서 이제 아르마니 입고 그런 부자들 중에 이제 좌파가 있고 네. 또 브리오니는 더 비싼 옷이죠. 우파는 그래도 더 비싼 옷 입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나 본데 그래서 뭐 사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 의장이 된 거기도 아르마니를 많이 입는다고 좌파 진보주의자지만 아르마니 많이 입는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정책과 또 본인의 생활 양식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괴리가 있으면 아하. 국민들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좀 이렇게 의심할 여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투기 목적이 아닌 그 일정 부분 해결해야 될 부동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노 변호사님, 물론 이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볼게요. 다주택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김상균 국가정보원 3차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손병석 국토부 1차관, 여긴 장차관 다 다주택자네요. 그런데 이 정부가요, 8.2 부동산 대책 때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민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힘든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는 집이 아닌, 즉 주거하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 이러면서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지목한 바가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서민들한테 다가오는 거에 정치가 이미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말해놓고 정부가 자기들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뭐 투기 과열 지구라고 불리우는 곳에 두 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뭐 다주택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네.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건 공시지가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게 매매가라든가 시가 기준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책을 따르라고 하는 그것하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또 하고 있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은 사실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공직자가 되면서 집을 조금 잠깐 비워두는 사이에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뭐 어쩔 수 없이 다 주택 소유자가 된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을 모두 다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이제 사실은 조금 지목했다라는 점에서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도덕적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가지는 것도 있고 사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 경남 양상시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7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문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 또 그 조현옥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는 19제곱미터 전북 익산시에 있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건 3,500만 원이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크거나 좋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그냥 그 투기 세력으로 너는 두 주택 가졌으니까 투기자야. 네. 너는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는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제도를 조금 운영하는데 좀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초에 그 팔리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도 그 표현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그때 지적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사면 기사인데요. 역시 관련 재산 공개 기사인데 이번에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그걸 짚었어요. 대통령 정책시장 장하성 실장은 93억을 신고했는데 53억이 대기업 주식이랍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49억 중에 예금이 20억. 이렇게 쭉 장차관, 대통령과 청와대 차관급 이상 재산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글쎄요. 보면은 이번 재산 공개를 보면은 박원석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그런 좀 묶을 수 있어요. 장하성 교수 같이 주식 부자, 조국 민정수석처럼 예금 부자, 또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처럼 가족이 부자인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아니 뭐 부자가 죄는 아니죠. 보통은 부러울 따름이죠.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많으시네요. 특히 이제 청와대 차관급 이상 이 공직자들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네. 장하성 실장이나 또 조국 수석이나 몇 사람이 평균을 이렇게 좀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하성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소액주주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기업 사회 책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사서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전략적인 주식 보유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평가액이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소액주주 운동을 할 당시는 이제 9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보유했던 대기업 주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평가액이 많이 올라서 주식 보유 가액이 크게 올라간 것 같고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재산이기 때문에 네. 뭐 주식 부자라고 뭐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게 이제 뭐 그야말로 이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 목적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목적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국 교수가 대학 교수 하신 분인데 그 예금 보유액이 20억이면은 전부 다 이게 본인이 아마 그 모은 재산이 아닐 수도 있고 선대로부터 이렇게 상속을 받거나 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건 안 밝히죠 재산 공개 때. 뭐. 예, 그런 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세금만 냈으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법조인 출신들은 조국 수석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검사장도 이제 결혼을 잘 하셔서 처가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처가 재산도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런데 최 교수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18억 2,246만 원을 신고했는데 그중에 이제 예금액이 한 3억 늘었대요. 3억 원 늘었대요. 지난해 5월 이제 의원직 내려놨을 때보다 1년 만에. 근데 뭐 이 인세 등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걸 볼 거예요. 아니 1년 만에 우리는 열심히 이래도 1억 보기 평생 1억 모기 힘든데 3억이나 늘어라고 그 보이는 면만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인세를 받으시는 책이 9권이나 되고. 와, 그래요? 이제 대통령 되시면 또 그 책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산 공개가 낱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어째서요? 네네. 아니, 그거를 지금 해서 우리가 장하성 뭐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부자라 그래서 얘기하는데 칭찬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실장을 갖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팔아야 돼요. 지금 파는 걸로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어디 백지 신탁을 하셨거나 그런 이 불이익이 좀 있거든요. 최근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그 선임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네. 거기도 장관을 가면 자기의 뭐 이 주식을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그런데 해당됐던 분들이 경영권을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아하, 네. 그래서 그러한 진짜로 사각 지역들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네. 자본주의 사회고 시장 경제를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산에 관해서 많고 적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낱낱이 까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많이 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또는 어떤 이 뭐 사연이 있는 거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이래서 꼭 공직자가 돈 많은 사람은 공직자 안 돼야 되는 분위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그러네. 그런 생각입니다. 노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볼까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분들이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이 또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장하성 교수 당시에 네. 뭐 소액주주 운동을 하면서 그런 주식을 샀어요. 예를 들면 뭐 LG 주식이 뭐 2,000주가 있고 뭐 현대 거가 얼마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되게 쌌을 때 사가지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당시 소액주주 운동을 벌였을 때 그 마음가짐과 현재 마음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렇게 평가액이 올라가지고 재산 가액이 높아졌으면 뭐 기부를 한다든지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조금 같이 펼쳐졌었으면 지금 93억 원이나 되는 부자니까 당신이 조금 뭔가 이상해 이런 시각을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가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껄끄럽게 좀 보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공직자가 돈 많은 사람이 나쁘다 이런 취지가 왜 자꾸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가지게 된 경위도 문제겠지만 그것을 보유하고 소비하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또 그런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런 지적을 또 해봤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8면 기사인데요. 먼저 이 사진 좀 보실래요? 자, 이 사진 보시면 자, 숨은 그림 찾기 해볼까요? 대통령이 어디 있을까요? 네, 쭉 찾아보면요. 정말 찾기 힘든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대통령이 이 직원들 사이에서 보건복지부 직원들 이 함께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 귀여운 하트 모양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요. 보건복지부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대요. 아마 경호원들이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동선에 예고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난 1월에 과로로 순직한 지금 여성 사무관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그런 뜻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쭉 뭐 복지 문제도 쭉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도 셋이고 육아하면서 토요일에도 일하고 일요일도 근무한다. 변을 당하다. 그 사무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무거운 표정으로 이 사무관이 일하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답니다. 순직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가슴이 무너진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자 여기서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과 관련해서 저부터 솔선수범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원이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당부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심지어 엄마들조차 육아휴직을 할 때 눈치가 보이는데 아빠들은 더 눈치가 보인다. 이거 맞죠? 등을 떠밀어서라도 육아휴직을 하게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는데 근데 이두하 변호사님 네. 육아휴직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실천이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복지부 이제 깜짝 방문하실 때 대통령의 취지랑 관련해서는 육아휴직도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었겠지만 복지부에서 지금 과로 순직한 사무관 문제도 있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육아휴직 문제는 노 변호사님한테 자세히 여쭤보시고 이제 저 그 관련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그냥 현실과 맞닿는 얘기는 많이 못 해드릴 것 같고 네. 이게 그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특히 이제 지금 이번에 과로사했다는 이분은 그 기초의료보장과에서 근무하시던 분인데요. 이게 기초의료보장과가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숙인 복지 뭐 이런 데 관련된 건데요. 사실 우리가 공무원을 좀 지금 확충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도 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공무원의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국민들도 일정 부분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소방직 공무원이라든가 경찰직 공무원 이게 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실 앞으로 이렇게 그 독거노인도 많고 또 사실 이렇게 그 복지에 있어서 확충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복지가 그리고 장애인 복지라든가 노인 복지 그리고 아동 복지도 관련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복지부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좀 촘촘히 사회 안전망이 설계되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렇게 인원이 확충되지 않으니까 의외로 복지부 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 중에 과로로 정말 이렇게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만두시는 분도 물론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과로사로 네.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공무원을 확충할 때 이 부분부터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도 와닿게 여기에 인력 재배치라든가 충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복지국가로 갈수록 복지 업무는 해마다 늘어가는데 기존 인원이 그 업무를 다 담당하려면 우리 소위 그런 말, 시체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n분의 1로 한다 그러잖아요. 한 명이 휴가 가면 n분의 1 해야 된다.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참작이 돼야 하는데 아직은 많은 국민은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대로 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육아휴직 같은 걸 하면은 지금 사실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기사 보면서 약간 코 좀 칠도 몰라요. 이거 그림의 떡이지 누가 갈 수 있겠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육아휴직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저께인가요? 그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인구 총합계 출산율이 연 2.0명이 안 되고 1.07명 정도 된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심각하네요.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이게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 또 나옵니다. 아이고. 그 민수라는 아이가 엄마한테 동생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 그럼 직장 그만둬야 되는데 어떡하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나와요. 아이고. 예. 그리고 너 그러면은 네가 애기들 좀 돌봐야 돼. 그리고 세상에. 네 용돈도 깎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제 학생들에게 가리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아이고. 그런데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들의 경우에는 1년 정도씩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 사용하는 사람이 왜 없냐. 네.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걸 쓰고 나면 직장에 다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 육아휴직과 관련해가지고 일정 급여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급여 액수도 150만 원으로 뭐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게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일반 사기업, 특히 그러니까요. 대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변호사들조차도 아이고. 여자 변호사들조차도 실제 본인이 아기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면 그 다니던 법무법인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무급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정말로 서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식으로 일을 아이고. 처리를 해야 되지. 네. 그렇지 않고 정말로 돈을 계속 다 달라고 하고 이걸 제대로 찾아먹게 되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사는 우리 노 변호사님한테도 공감이 많이 가는 기사였네요. 예, 아주 많습니다. 그러네요. 아하.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복지 문제에 상당히 관심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 어떻게 좀 전파시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 읽겠습니다. 한국일보 5면 보니까요. 자,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가 방담 기사를 다뤘습니다. 오세훈까지 가세 물음표입니다. 열기 오르는 지방선거 빅2. 빅2 하면 어딜까요?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지사 선거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서울시장 누구를 후보로 낼지 눈치작전이랍니다. 자, 볼까요?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표, 안철수 전 의원, 유승민 의원 등이 지금 호시탐탐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하고 경기지사는 전해철 의원, 이재명 시장, 양기대 이분은 혹시 누군가요? 제가 잠시 뒤에 읽어드릴게요. 이분들이 경기지사에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 두 곳이 열기가 지금 치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원석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현직에 뛰고 계신 분들도 이제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까지 가세가 된다. 예전에 선거 때마다 그 반복됐던 행태가 뭐냐면 이른바 올드보이들 잠시 정가를 떠나 있었던 올드보이들 귀환한다 뭐 그런 기사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목으로. 혹시 내년 지방선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다가 무상급식 정책에 반발을 해서 네. 주민 투표에 붙였는데 투표율이 낮아서 이게 열어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약속했던 대로 그렇죠. 시장직에서 네. 물러났거든요. 네. 이제 그걸 기억하는 이제 서울 시민들, 국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시장 출마를 다시 하겠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뭐 그 본인이 엄두를 내기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제 뭐 하마평에는 오르는 것 같고요. 지금 네. 오세훈 시장이 아마 당적이 바른정당이시죠. 그렇죠. 네네.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모든 당에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마땅한 후보가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출마를 하셨었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만둔 자리에 보궐선거로 그랬네요. 출마를 했는데 기억납니다. 네네. 현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패배를 했었고 출마 당시에 뭐 1억 피부과 이것 때문에 굉장한 구설에도 올랐었고 네.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도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이제 좀 이 시장 선거를 조금 더 잘 치렀으면 하는 그러네요. 그런 아쉬운 점이 네.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근데 홍준표 대표나 이제 안철수 지금 그 대표 후보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는 대표인데 지방선거를 전국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돼서 대문다행이겠지만은 네. 패배한다면은 그건 정치 생명의 치명타를 바로 입게 되는 거여서 네. 홍준표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선까지 이분이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모험이다. 아하.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안철수 후보도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이죠. 네. 이분도 다음 대선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네.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지금 현직 시장, 박원순 시장이 아마 3선 출마가 유력시 되는데 네. 쉽지 않거든요. 과거에 양보했던 뭐 사례가 있다지만 그건 네. 과거 얘기고 네. 지금 이제 소속 정당이 다른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아. 당시의 과거일을 기준으로 나한테 양보해달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 근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리스키한 리스크가 큰 이제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하. 앞서서 그 양기대 이분은 기자 출신인 광명시장, 양기대 광명시장도 지금 경기지사의 출사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여기 읽어보니까요. 야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게 차기 대선의 정권 교체에는 오히려 득이라는 판단도 없지 않다. 이른바 필패 역설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번 큰 선거들이 뭐 요번엔 이 특정 당에 몰아주면 다음번에 또 다른 당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한다. 뭐 이제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총선에서 이겼으면 다음 대선에서는 지고 또 다시 이게 돌아가는 그 지방선거까지 합해서 그러는데요. 뭐 그게 꼭 이제 뭐 과학적으로 꼭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방선거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두 번씩 특정 당에서 두 번씩 아주 압도적으로 이겨나갑니다. 아하. 그리고 바뀌고 또 두 번 네. 하고 또 바뀌고. 근데 요번은 굉장히 정당 지지율이 높고 네. 특히 또 이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야권의 후보들에 대해서 서울시장 얘기를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네. 사실 여권이 더 사실 치열하죠. 네. 박원순, 임종석, 네. 박영선, 뭐 추미애 대표도 노린다면서요. 네. 추미애 등등 네. 사실 서울시장이 그런 여권 프레임으로 나오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어떻게 가느냐는 여권은요, 네. 야권은요 지금 벌써 정책 공조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네. 선거까지 바라본 그런 아하. 이 얘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가 어떻게 이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여권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의 예선전이 더 그러네요. 불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선이 본선을 방불케 한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도 열기가 후끈 계속 달아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신문 볼까요? 조선일보 일면 아래 기사를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정부다. 이런 제목인데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살충제 계란, 독성 생리대 모두 많게는 4, 5개월 전에 알고도 이미 알았대요. 늑장 대처를 했다. 네덜란드, 독일 간염 소시지는 지금 문제 제품이 뭔지조차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답니다. 근데요, 이두하 의원님, 네. 진짜 이거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저도 나가면요, 아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뭐 믿고 쓸 게 없대요. 시장에 나가보거나 아니면 뭐 마트에 가도 믿고 지금 손이 직접 뭐 선뜻 가는 게 없대요. 사실 제가 아까 공무원들 이제 복지부 공무원들 확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을 때 네.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도 철밥통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파킨슨 씨 법칙이라는 게 있죠. 공무원 수가 일단 늘어나면 일이 줄어도 공무원은 줄지 않는다. 그렇게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 살균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네. 이 살균제나 뭐 살충제나 해충제 이런 게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량이라는 건 50년 전에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쓰면서 그때 벌써 케네디 대통령이 이 환경 문제 다룬 자문위원회를 열고 만들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 의식 같은 건 계속 있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이런 뭐 살충제 계란이 터졌을 때 우리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계란 얘기가. 그래요, 맞아요. 네, 네, 네. 비동민 의원이 이제 네. 지적하고 네. 그래서 이제 복지부나 아니면 관련된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다 이거 좀 점검하라고 얘기도 해서 그랬었죠. 공문도 한번 보내고 이랬거든요. 네. 올해 초에.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관계 부처에서 이 부분을 알기 시작한 건 한 4, 5개월은 됐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네. 국정감사 지나고 나서 내지는 네. 실제 자기들끼리 본인들 부처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알았을 텐데도 이제 뭐 과도기가 있었죠. 뭐 선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좀 어려움이 있긴 있었지만 그 지금 대처를 하는 걸 봤었을 때도 이런 부분은 연속선상에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게 갑자기 생기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응 방법을 보면서 빨리 대처할 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대처나 또 부처 간의 협업 문제 또 그러니까요. 뭐 책임 소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실제 정말 실력을 보여줄 땐 이런 문제죠. 저희가 그렇죠. 항상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재집권에 성공한 유일한 세력이니까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다. 그래서 청와대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네.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도 방법은 알았을 수 있지만 저렇게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건 프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일정 부분 있었던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박근혜 정부 이런 걸 전 정부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걸요, 이 지적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파동 그 충격 지금 계속 잊지 않고 계시죠? 지금 사망자가 163명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이게 정부 판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를 당하신 분이 더 늘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에 지금 정부가 대응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신명 기사인데 식약처가요. 최근 3년간 생산과 수입된 모든 생리대 독성을 조사하겠다. 896개 품목 휘발성유 기화합물 점검. 어린이 성인용 기저귀까지 포함을 시키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뭘 써야 돼요? 라는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그나마 이제 해주는 조언이 이 생리대 제품을 개봉한 뒤에 통풍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노 변호사님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하면 답답할 거예요. 생리대 개봉한 뒤에 통풍을 잘 시키는 게 그나마 이 대응이라는 건데 어쨌든 전문가분들도 지금 골치 아플 텐데 지금 이런 일련의 대응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식약처장을 보면 과연 우리 식약처가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제대로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류영진 식약처장하고 윤진숙 전 그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항상 비교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비교를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럴까요? 네. 먼저 발탁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아하. 그 윤진숙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갑작스럽게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본인이 발탁됐는지 본인도 몰랐었죠. 그렇죠. 본인이 그랬잖아요. 네. 본인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네. 했었고 류영진 그 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통령들이 원해서 된 사람인데 본인들이 왜 됐는지 모른다. 첫 번째. 그게 공통점이죠. 또 두 번째는 대처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윤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수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손으로 코를 막고 맞아요. 그런 그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네.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었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었죠. 네. 근데 우리 그 류 처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살충제 문제, 그 계란, 살충제 계란 문제 터졌을 때 전혀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심해도 뭐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갑자기 그 후에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고 대처하고 있는지를 대답을 전혀 못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너무 제가 좀 약간 당황했던 거는
국회에서 이제 질문을 할 때 네. 윤진숙 전 장관도 계속 웃어요, 맞아요. 본인이. 근데 류 처장도 그때 약간 코웃음 비슷하게 웃는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질책당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짜증난다라고 그 총리가 말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웃는 그런 모습이 또 보였고요. 네. 또 하나 또 그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그 처장님에게 물어봤죠. 계란 2.6개씩 하루에 매일매일 먹어도 안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류 처장이 아니 평생 계란 2.6개씩 어떻게 매일 먹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윤진수 전 장관이 마찬가지로 뭐라고 이런 일이 있었냐면 언론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당신이 언행이 구설수에 오릅니까? 네. 그랬더니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보죠. 이렇게 아이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떡해요. 지금 양쪽에 그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어떡해요. 정말 너무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계시는데 물론 본인들은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네. 이런 장관이나 이런 처장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네. 지금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그러니까요. 살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 두 사람요. 유영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 어떤 발언을 했는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에 대해서 총리로부터 뭐 지침을 받거나 사퇴 종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네? 없습니다. 아니 웃음이 나오느냐고. 가소로운 질문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식약처장님의 일련의 오락가락하는 그 행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오락가락하는 됐습니다. 행태를 언론에서 만들어낸 됐습니다. 겁니다. 예. 조금 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격려해서 조직이 새롭게 나가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리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서. 그래서 1인당 계란 소비가 하루에 몇 개입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TBOC가 뭡니까? 휘발성 물질로 알고 TBOC라는 물질이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게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라서 여기 와서 다 구체적으로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저 권역까지. 그래서 진짜 발탁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발탁 배경은? 제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언제 그 장관직을 요청받았죠? 그때 날짜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략 언제쯤? 떨리는 거는 별로 없고요. 죄송합니다. 떨려야 되는데 제가 워낙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해수부나 지자체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를 하려고 해도 해양수산부나 지자체에 참여를 못해요. 알고 계십니까? 수협에다가. 네? 수협에다가 하다니요. 이력제 수협.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우리 해수부 예산이? 해수부 예산은 이력제 관련 제가 지금 예상 15억이라고. 15억입니다. 15억을. 이두아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영진 식약처장 얘기 그리고 과거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얘기 쭉 들려드렸는데 모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유영진 식약처장이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한 경험밖에 없고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도와준 이력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을 떡하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앉힌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 인사와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코드 인사, 발탁 인사 그런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전문가로서 식견이라든가 경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케미컬 포비아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살충제 계란뿐만 아니라 간염, 베이컨, 햄, 소시지, 그리고 생리대, 기저귀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불안이 그러니까요.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하고 핵 이거는 너무나 좀 큰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사람들에게 실제로 와닿는 공포는 이런 것 같아요. 케미컬 포비아 같은. 네. 근데 식약처장이라는 분이 계속 저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사 출신이시면 그 업무 능력에 의지만 있다면 열심히 하시면 저보다 화학약품 같은 건 훨씬 빨리 습득을 해서 네. 예결위에서 답변 같은 거 TVOC가 뭐냐 이랬을 네. 때는 좀 제대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의지조차 조금 없으신 게 아하. 아닌가 이런 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 두 분을 비교하면서 평행 이론 이런 거 네.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결말도 같은 건가? 네. 이분도 이제 아. 경질이 되거나 사퇴를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서 아마 식약처장 얘기를 임종석 실장한테 계속 묻는 것도 국회에서 이제 야당에서 계속 인사와 관련해서 네. 일정 부분 코드 인사 얘기가 나올 시점에 어떻게 했냐면 청와대에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하겠다. 그런데 그럼 인사위원회를 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를 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도 일정 부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식약처장은 누가 추천을 한 건가 좀 밝혀봐라 이런 얘기가 네. 야당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일정 부분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아니면 지금 앞으로 이 케미컬 포비아는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맞든지 네. 아니면 식약처장이 빨리 그렇게 변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빨리 네. 변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그 유영진 처장 얘기를 하게 되면 꼭 같이 거론되는 게 탁현민 행정관도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까지 논란을 일으키는 유영진 처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쓰면 그냥 가는 거냐라는 비판도 하면서 탁현민 행정관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이런 인사 행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지금 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 평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에 대한 만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적재적소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적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까지 인사 관행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파격적인 발탁, 특히 여성들 30% 그 내각에 배치한다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한 호평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조금 이제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대표적으로 이병진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 저 정도 상황이라면 조금 코드 인사, 보훈 인사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식약처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를 운영할 만한 그런 식견과 또 실무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되어진다면은 저는 네.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탁현민 행정 같은 경우는 맥락은 다르지만 그동안의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또 여성단체,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부적절한 인사고 하루빨리 조치해야 된다는 네.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최 교수님께 이 신문 읽어드리고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경향신문 사면 기사입니다. 이겁니다. 살충제 계란 2.6개. 앞서도 설명 나왔죠. 성인이 하루 2.6개, 살충제 계란 2.6개를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 이 말을 했던 식약처가 틀렸다라는 제목 기사입니다. 체중 변수를 제외하면 영유아 위해성은 5배나 된다라는 게 그런 연구조사 나왔는데 누가 했냐? 김성균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진이 식약처 발표 내용을 분석했더니 살충제 계란에 포함된 피프로닐의 만성 독성 위해성 지수 HQ는 식약처 발표대로 하루 2.6개씩 먹을 경우 0세에서 2세의 영유아는 5.11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님,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식약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를 대체 믿을 수가 있느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균의 오류죠. 뭐 중간에 갖다 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건 어른 기준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 표준 그 75에 뭐 70kg 나가시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는 네. 얘기고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먹는 층이 어린애들이고 저 학교 다니는 그러니까요. 학생들인데 네.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오류로 가면요. 진짜로 사각 지역이 없어요. 우리나라요. GDP를 보세요. 24,000불 하면은 배고플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양극화라는 부분이 생긴 거 평균의 오류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달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농림부하고 지금 식약청하고 생산을 관리하는 부분하고 유통을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네. 등등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짜로 위기관리 능력 아까 이두하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항상 위기가 크고 작은 게 옵니다. 그거를 네. 어떻게 잘 관리했을 때 지지율과 우리가 신뢰도를 보내는 거지 자꾸만 이렇게 쌓이면은 전 정권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지지율 또는 신뢰도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요, 정부에서 좀 이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인사를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와볼까요? 조선일보 신면 기사 아래 기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스티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요. 정말 오싹했습니다. 뒷차 간 떨어지게 한 남양차라고 지금 제목을 달았는데 저희가 이 사진만 보여드리면 이게 뭐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세요. 이게 정말 저 소름 끼쳐서 못 보겠는데 저게 뭐냐면요. 차량 뒤에 붙이는 스티커랍니다. 그런데 저게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뒷차가 앞차 빨리 가라고 이런 이유 등으로 상향등을 켰을 때 저런 스티커가 번쩍하고 나타난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네. 정말 저 스티커 보면 운전대 그냥 핸들 돌릴 것 같아요. 사고 날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화면에 나오는데 너무 깜짝 놀랄 것 네.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 한밤중에 저런 걸 본다면 물론 상향등을 켜서 그렇게 비쳤을 때 나오는 거지만 저렇게 되면 피쉬테일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운전자 갑자기 놀라면 핸들을 무의식 중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고 야간 운전이니까요. 네. 야간 운전은 항상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그런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본인이 뭐 경차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바짝 붙어서 이제 양보도 잘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걸 붙여서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도로교통법 위반이거든요. 이제 그 도로교통법 그래요? 42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이제 혐오감을 주는 거, 이거 진짜 혐오감의 극강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위반하면 벌금 30만 원이나 아니면 이제 뭐 또 구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 이렇게 다른 상향 등 켜는 운전자가 많아서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거 붙이시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노 변호사님, 이걸 붙였던 운전자는 즉결 심판에 이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붙이는 운전자만 나쁘냐? 이런 걸 인터넷 등에서 파는 사람은 처벌 안 하냐? 그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중국에서 원래 먼저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고 있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 뒷차 상향등 때문에 배수로에 빠질 뻔해가지고 이게 본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걸 구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걸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스티커는 이제 불빛이 이렇게 반사가 됐을 때 그 형태가 나타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게 반드시 차 뒤에만 붙여야 된다는 법은 사실 없는 거기 때문에 현실로 판매하는 것 자체를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뭐 억제하거나 제재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차를 갑자기 핸들을 돌리게 되니까 도로교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상향등을 켜는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네. 무조건 상향등을 켜지 말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고 네. 또 요즘은 자동차가요 상향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 같은 데 들어가거나 조명 같은 게 좀 약간 낮아졌을 때 본인이 감지를 해가지고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켜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까지 모두 다 뒤에 상향등 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그 뭐 이제 새로운 것들이 하도 자꾸 개발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런 그 혐오감을 주거나 자동차 운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고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우 저런 걸 하면 안 되죠. 그 뒷차 사고 나면 정말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밤에 특히. 자 여기 서울신문 23년 사설을 좀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사설을 보면 10월 2일 공휴일 지정 논란 빨리 매듭 짓길. 10월 2일 하면 언제인지 아시죠? 다음 10월에 있을 추석 연휴 중에 하나 징검다리 날짜 하나 있는데 그걸 임시 공휴일로 할 거냐 말 거냐 그건데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10월 2일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긴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추석을 40일 앞두고 2일 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연휴 일정을 잡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한다. 근데 최 교수님. 네. 이거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약속했던 거잖아요. 네, 대선 공약상.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 따라서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만 먼저 분석을 드리면 저렇게 공휴일 샌드위치 된 거를 푸는 순간 3주에서 4주 정도 국내 뭐 소비가 늘어나는 건 확실합니다. 그다음 특히 이번에는 길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날 확률이 높지만 저렇게 길게 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비행기 탈 생각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국내에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그다음에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공휴일 또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그날 일하시는 분. 일은 하셔야 되니까. 그랬을 때 또 중소기업에 또 부담이 가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 결정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담들이 많은 상황에서 또 중소기업에 그런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경제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됩니다. 네. 그런데 박원석 의원님, 물론 여기 사설도 그래요. 10월 2일 연휴 지정은 실보다 득이 많다. 얻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요. 장기 연휴는 국내 여행객을 늘려서 소비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휴의 중간에 긴 하루 동안을 일한다 해도 능률은 떨어질 것이다. 또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많은 직장인들이 연월차 등 개인 휴가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요.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 쉴 수는 있겠습니까? 이때 연휴 때? 사실은 그 문제는 꼭 10월 2일만이 아니라 뭐 연휴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휴가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월 2일 날 임시 공휴일 지정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연월차를 사용해서 휴가를 쓸 겁니다. 그날 하루만 출근해야 된다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경제 연관 효과로 봤을 때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지정하지 않는 것보다 연관 효과가 클 텐데 근데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겪는 그런 뭐 이 과로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 쿡 집어서 10월 2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비정규직 대책이나 노동 관련 대책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노 변호사님 사실 제대로 된 특히 사기업들은 특히 대기업의 사기업들은 그럴 수 있지만요. 지금 벌써부터 일반 직장분들은 열흘 중에 한 나흘이나 쉬면 다행이다. 실제 그런 푸념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쉬게 되면 사실 업무에 차질이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에 차질 생긴 부분을 대체 인력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부담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임시 공휴일이나 혹은 휴일이라고 해놓고는 되게 불안한 마음에서 제대로 놀지 못한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아예 놀지 못하고 그냥 아예 무급으로 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봐가지고 이것들을 좀 어떤 식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네. 그 공휴일 지정 여부가 좀 결정돼야 될 것 같고 네. 2015년 8월 14일에도 한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한번 네.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8월 11일 날 임시공휴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정이 됐어요. 근데 너무 늦게 지정이 되는 바람에 사실 제대로 그렇죠. 조금 못한 효과가 있었었죠. 네. 어쨌든 좀 일찍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요. 무려 10주 만에 비가 안 오는 주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술주자 주말이 안 되게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매경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